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2월 13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3%, 코스닥 0.5% 하락을 했고요. 오늘 장 초반에는 좀 증시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또 밀리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은 양매도, 둘 다 매도를 했고,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를 매수를 좀 해줬지만 지수 자체는 또 마지막에 밀리면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최근 오늘 장은 이제 뭐 로봇 관련주, 삼성 쪽에서 로봇을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보시면 코스닥 상위 종목에 이렇게 다 뭐 로봇 관련주들이 있는데요. 뭐 그렇게 이제 테마별로 좀 강세를 보였고, 전체적인 이제 증시 자체는 뭐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막 급등을 하던 그런 종목들도 좀 하락폭을 늘리면서 좀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확실히 최근에 그 트렌드 자체는 급등하는 종목을 계속 올라간다라고 따라간다라기보다는 좀 무게를 잡고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계속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이렇게 하루하루 이 등락폭이 심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좀 위태롭게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긴 한데요. 이런 대외적인 정세라든지 그런 금리 인상 테이퍼링에 대해서 좀 경계감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분명히 이제 하락폭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지만, 지금 보았을 때는 굉장히 주식시장 자체가 좀 경직이 되어 있다, 거래량 자체가 많이 감소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조정기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뭐 크게 하락을 한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뭐 크게 상승한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향이 어느 정도 잡힐 때까지는 좀 그 가치 종목들, 그런 종목 위주로 좀 투자를 해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웬만해서는 이제 너무 큰 돈을, 모든 돈을 다 주식시장 혹은 투자금으로 투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관망을 하면서 기다림도 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봉을 보았을 때는 확실히 이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죽었고요. 지금 이제 12월 달에 절반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번 달보다도 거래량이 좀 많이 낮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조정기에 들어갔을 때 유동성 자금이 풀리기 전 수준만큼 지금 거래량이 떨어졌고요. 그만큼 시장의 그 자금 흐름 자체가 좀 이제 경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이제 기관 투자자가 이렇게 뭐 계속 매수를 좀 들어오긴 하는데요. 뭐 크게 금융 투자 이외에는 크게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고, 그래도 연기금 투자자가 최근에는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코스피를 좀 많이 매수를 했었는데요. 옵션 만기일 이후에는 또 이렇게 매도로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주목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이고요. 코스닥도 월봉은 양봉으로 들었고, 일봉 자체는 확실히 또 고점 부근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는 모습. 그래서 고점 라인 자체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런 점이 조금은 부담스럽게 작용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코스닥 또한 거래량이 좀 죽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확실히 이제 뭐 로봇 테마주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갖가지 이제 기술주 혹은 바이오주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테마별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뭐 1000포인트 근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뭐 지수가 크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불안한 그런 모습이 있다. 지금 추세 자체는 올라가기보다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자 같은 경우는 금액은 둘 다 매도를 좀 했고요. 뭐 크게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하진 않지만 이 세계적인 그런 글로벌 증시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뭔가 좋은 분위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율 자체는 1180원 정도고요. 계속해서 환율 자체가 뭐 1170원 중반대, 중후반대, 그리고 1180원대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좀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뭐 자리를 잡고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00원 혹은 1200원 중반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환율 자체가 좀 높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의 메리트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의 그런 매도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는 1.48% 정도로 크게 변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중턱 정도에서 계속 이제 자리를 좀 잡는 모습이고요. 요것 또한 이제 금리 인상 압박 신호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계속 올라간다면 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또 금리 인상을 조기로 좀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지금은 그래도 크게 움직임은 없는 모습. 그래서 이번에 FOMC에 대해서 또 회의록이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은 지수 선물 같은 경우 다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증시가 뭐 올랐다 내렸다 좀 반복을 하고 있고,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갇혀가지고 크게 움직이는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계를 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300원 올라서 22,30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은 코스피 시장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산중공업은 또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22,350원으로 추가로 조금 더 상승했지만 거래량 자체는 여전히 주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1거래량은 조금 더 감소를 했습니다. 300만 주보다 더 감소를 해서 293만 주 정도로 거래량 자체는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확실히 이 두산중공업이 좀 움직임이 있을 때 거래량이 좀 터져주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래량을 죽인 채로 조금씩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1차 가격에 대해서 이제 거의 이제 확정 지으려면 2주 정도가 남았습니다. 2주. 그래서 12월 28일까지 주가를 평균을 해가지고 산술 평균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기준 주가가 정해지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할인율 20%를 적용해서 0.8을 곱한 다음에 나누기 1 플러스 할인율 곱하기 그 유증 증가율이죠. 그 정도 곱하셔서 계산을 하시면 1차 유상증자 가격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유상증자 관리를 좀 하는 것인지 조금씩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확실히 이전과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는 천천히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지금은 한 번에 떨어뜨리고 나서 다시 한번 V자로 올라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작년에 있었던 그 유상증자 패턴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저도 지금 생각보다 반등 폭이 좀 세가지고 조금은 의아하기도 합니다. 원래 이 정도 라인에서 한 쌍바닥 정도를 그리면서 좀 어느 정도 횡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늘은 또 21선을 넘어주면서 이렇게 V자로 바로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 보였고요. 거래량이 좀 부족해서 사실은 뭐 상승폭에 대해서 뭐 크게 의미를 두진 않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이 세력이 움직일 때를 기다려야죠. 그래서 거래량이 한번 1,000만 주 이상, 2,000만 주까지 터져주면서 또 이제 두산중공업이 급등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을 주거나 뭐 그런 방향을 잡게 될 텐데, 그때의 방향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산술 평균이다 보니까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뭐 주가가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대부분의 거래량 자체가 이때 19,000원대에 집계가 좀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거 좀 아래로 위치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다음 주쯤 해가지고 제가 직접 이 주가와 종가와 그 다음에 주가죠. 주가와 이제 거래량을 곱해가지고 산술 평균을 좀 해볼 텐데요. 사실 산술 평균 자체가 이제 종가 기준으로 하겠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정보를 찾아보고 제가 대충 그 1차 유상증자 가격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다. 크게 걱정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초반에 유상증자 발표로 인해서 좀 급락을 했을 때 좀 많이 상심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금방 이렇게 주가를 좀 회복시켜 줘가지고 어느 정도 마음이 좀 안정되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 고점이 확실하게 지금 만들어졌고요, 형성이 되었고요. 우리가 계속 요 아래에서
두산중공업을 매집하던 그 구간 상단에 지금 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2,500원 정도를 계속 이제 저항을 받고 넘지 못했던 그 구간인데요. 오늘 한번 22,500원을 터치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지금 터치를 하고 이제 내일부터 다시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밀어 올릴 것인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내려간다라고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지금 이 정도 구간에서 아래 구간에서 조금 횡보를 하면서 이제 그런 유상증자 가격 확정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산으로 알 수 있었고요. 모집 금액이 이제 1조 5천억에서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제 평균 가격을 형성을 했을 때는 1조 뭐 한 3천억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7천억에 대해서 그 중에 7천억에 대해서 채무 상환, 그 다음에 3천억에 대해서는 수소, 터빈, 그 다음에 2천억에 대해서는 풍력이죠. 해상 풍력. 그래서 두산중공업 기업 자체에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를 구체적으로 금액을 잡아서 얘기를 했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SMR이라든지 아니면 3D 프린팅이라든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맥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 기업에서 좀 크게 보고 있는 것은 1조 2천억 정도로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가격이라면 무난하게 두산중공업이 원하는 그런 기업이 원하는 유상증자 가격을 충분히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고 충분히 이제 모집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주주분들이 좀 뭐 그런 기업에 이제 유상증자 너무 자주 해서 실망해서 뭐 이렇게 실권주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공시를 좀 보게 된다면 유상증자 결정에 대한 공시를 보게 된다면 이게 굉장히 실패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참여 대표 주관 회사가 여기 있습니다. 6가지가 있고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신영증권, 키움증권 이렇게 6가지 증권사가 이렇게 들어왔고요. KB증권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규모가 큰 증권사죠. 그래서 웬만해서 이제 좀 실패할 것 같은 그런 이런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들어와 줬다는 점. 그래서 그만큼 이제 실권주에 대해서 다 이제 신주 인수권을 매입을 해주겠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고요. 사실 두산중공업에 대한 미래라든지 그런 원전에 대한 가치를 따져봤을 때는 절대 실패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초과 청약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비율로 따졌을 때는 15.9% 정도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크게 사실 신주 상장이 되었을 때도 조정폭이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사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상증자를 진행했을 때는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좀 이제 시간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저번에 이제 제가 유상증자를 진행한 구주주 유상증자를 진행한 기업 몇 개를 이제 살펴보면서 주식백서라는 그 영상에 올려놨는데요. 사실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유상증자에 쓰이는 금액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리고 그 쓰이는 사업이 어떻게 앞으로 이제 비전이 있는지 사업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잠깐 이제 이 상장 물량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느끼고 주가가 떨어졌더라도 결국에는 그런 이제 유상증자 투자금에 의해서 기업이 안정화가 되고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이 없고요. 전 두산중공업의 이 미래에 대한 베팅이 상당히 인상이 깊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뭐 유상증자에 대해서 뭐 주식수가 지금 5억 2천주에서도 8,200만 주죠. 이렇게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이제 6억 주가 될 텐데 6억 주에다가 이제 1WR 그 이제 신주인수권 부사채죠. 이게 이제 내년 4월에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로 신주 상장 물량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주식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격이긴 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감자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건 뭐 제가 100% 감자를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100% 확신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네, 웬만해서는 진행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자라는 것 자체가 뭐 보통 무상감자 혹은 뭐 유상감자가 있긴 한데요. 대부분 이제 무상감자를 진행하고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두 가지 콤보, 네,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죠. 그래서 현대두산 인프라코아도 무상감자 진행 후에 액면가액을 낮추고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감자라는 것 자체가 주식수가 단순히 많아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그런 기업의 부채를 좀 줄이기 위해서, 기업의 부채를 개선시키고 재무 개선 차원에서 그렇게 감자를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라는 것은 또 이제 그 투자금을 눌리고 혹은 부채 상환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주 기업 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들은, 네, 감자와 이제 유상증자를 두 가지를 한 번에 진행하는 격이 됩니다. 근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미 유상증자를 진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의 부채 비율을 많이 감소를 시켰고 부채 금액을 많이 상환을 했기 때문에 감자까지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식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확신을 가지기보다는 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그래서 주식수를 많아졌을 때 꼭 이제 감자가 답이 아니고요. 사실 뭐 병합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 방법도 사실은 딱히 뭐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당장 지금 주식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기업이 뭐 그런 식으로 움직일 것 같지는 않네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상황을 좀 보고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서야, 네, 유상증자를 하는 것에, 그 다음에 기업이 이 재무를 많이 개선을 했다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신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감자 얘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이 권리락이 이제 12월 30일에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권리락 금액은 사실은 제가 1.15 15.9%를 생각해서 1.159를 뭐 기준 주가에, 그러니까 12월 29일에 종가에 곱한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12월 29일에 종가를 1.159로 나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무상증자일 때의 기준이고요. 사실 유상증자라는 것은 공짜로 주식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런 18,100원이라는 기준 주가가 생겨서, 네, 정해져서 나오는 주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18,100원에 8,200만 주, 8,280만 주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주가 계산이 조금 더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두산중공업을 뭐 12월 29일에 종가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3,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23,000원에 5억 2천주를 내가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있는데 18,100원에 8,200만 주를 물타기를 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물타기 한 기준 가격을 이제 권리락으로 정해서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8,200만 주는 나중에 생기지만 그런 걸 이제 고려를 했을 때 네, 권리락 기준으로 그렇게 가격이 결정이 되어서 12월 30일에 네, 그렇게 상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는 사실 뭐 23,000원에서 크게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22,400원 정도까지밖에 떨어지지 않고요. 네, 크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15.9%가 늘어나긴 해도 이렇게 생각보다 높은 가격에 이 상장이 되기 때문에 그 권리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질 거라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권리락에 의해서 떨어지는 주가가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신주인수권이죠. 거기에 대한 가격도 좀 낮게 책정이 되어서 아마 상정이 될 거고요. 그거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1월달 셋째 주였나요? 네, 그때 5일 동안 상장이 됐을 때, 네, 유상증자를 참여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그때 매도를 하시면 되고, 아니면 유상증자를 참여하실 분들은 그걸 이제 그냥 5일 동안 놔뒀다가 알아서 이제 상장 폐지가 되었을 때 이제 증권사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참여를 하실 거냐. 그럼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 계좌에 그 금액을 넣어 두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 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금을 확보해 둔 게 없어서 현금이 없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 가지고 그거를 돈을 마련해서 넣어 놓으면 되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 주식을 매도를 했을 때,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도했을 때도 이제 2일 뒤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청약일을 이제 뭐 증권사에서 전화 와가지고 만약에 2월 뭐 9일까지 돈을 넣어 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이제 2월 7일에는 주식이 매도가 되어서 2월 9일에 돈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안전하게 뭐 2월 6일 3일 전에 매도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거 이제 기간 잘 생각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유상증자 천천히 이제 진행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일정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잘 진행되었고 차트는 이 정도로 보도록 하고요. 투자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기관 투자자가 오늘도 강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43만 9천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2만 1천 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기관이었고요. 최근에 이 주가의 반등에 있어서 외국인의 공매도 상환도 좀 있었지만 사실 기관의 매수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기관이 다시 한번 두산중공업을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오늘은 이제 금융투자 5만 4천 주, 보험 12,000주, 그 다음에 연기금이 37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연기금 투자자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강조를 드리곤 했었는데요. 유상증자 이 결정 후, 발표 이후에 좀 많이 매도를 하면서 사실 이제 이 연기금에 대해서 아무래도 투자를 할 때 이런 펀드라든지 아니면 테마별로 그런 연기금 투자금의 비중이 정해져 있을 거다. 뭐 원자력이 10%, 투자금의 10%, 혹은 뭐 반도체 투자금의 20% 이런 식으로 비중이 정해져 있을 거고 그 종목마다도 비중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상증자라든지 무상증자가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비중 혹은 주식수를 생각해서 또 증자를 생각해서 이렇게 미리 매도를 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제 매도를 좀 했고 근데 최근에 다시 이렇게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 배정 기준일이 1월 3일인데 실제로는 1월 3일이 아니고 12월 29일까지는 들고 계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월 29일까지 이렇게 연기금 투자자가 매수를 계속 한다는 것은 두산중공업의 유상증자에 대한 참여 주식을 늘리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고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기금의 포트폴리오에서 두산중공업에 대한 비중이 늘어난 것인지 원자력에 대한 비중이 늘어난 것인지 조금 이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37만 주, 42만 주 이렇게 또 크게 매수가 들어와 준다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좀 기관 수급이 계속 들어와 줬을 때 특히 이제 두산중공업이 좀 강하게 올라왔던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습니다. 주가를 좀 살펴보았을 때는 오히려 이제 기관이 좀 매도를 했을 때는 주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때는 좀 차이가 있었죠. 둘 다 이제 매도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천천히 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확실히 기관 투자자가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계속 매수를 해준다면 두산중공업 주가가 좀 높이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 이제 신주 상장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 기준일 전에 이렇게 좀 많이 매수를 해준다라는 것은 참여를 많이 하겠다. 그럼 만약에 이제 참여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지분을 좀 정리를 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권리락 이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신주 상장 3월 전에 아무래도 2월쯤 해가지고 또 이제 지분을 조금 정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두산중공업의 이 상단을 언제 다시 한번 도달을 해서 이 상단을 뚫어서 이제는 3만원대로 진입을 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주요 저항선만 좀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두산중공업은 뭐 단타로 대응할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좀 지켜보아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이 정도로 확인을 하고 두산중공업에 대한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매도 잔고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1410만 주 정도로 공매도 잔고가 조금 증가를 했고요. 그래도 최근에 들어서는 확실히 이제 공매도 거래 자체가 좀 작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0만 주 정도, 40만 주 정도 늘었지만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공매도 잔고를 외국인 투자자는 신주 인수권, 그러니까 신주 상장에 대해서 좀 상환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사용을 하곤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전에 합병 신주 상장과 그 다음에 작년 유상증자 신주 상장 때도 공매도가 대량 상환되는 것을 확인을 했었고요. 대차 잔고도 같이 감소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도 공매도 잔고가 이번에 늘어난다고 해서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공매도 잔고는 결국에는 또 신주 상장이 될 때 또 그 신주 상장과 맞바꿔서 많이 상환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이제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기관 투자자, 특히 연기금 투자자가 다시 들어왔다라는 거. 그래서 이 연기금 투자자가 신주 인수권 신주 배정 기준일까지 계속 매수를 이어갔다가 그 이후 권리락 이후에 자 이제 1월달, 2월달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기업 가치라든지 그런 방향은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이 없는 두산중공업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산중공업에 대한 대차잔고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차잔고는 오늘 건 아직 안 났고요. 자, 12월 10일 290만 주 상환이 되었고 체결은 88만 주. 그래서 대차잔고가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늘어났던 대차잔고 4,570만 주까지 늘어났다가 지금 3,900만 주대로 떨어졌고요. 오늘 것도 이제 보면은 저기 집계는 안 되었지만 오늘도 상위 종목에 두산중공업이 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0만 주 상환되었고 체결은 33만 주. 그래서 잔고 증감은 마이너스 100만 주 정도로 3,890만 주로 대차잔고는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차잔고가 직접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어느 정도 대차잔고를 이용한 뭐 그런 거래라든지 그런 거에 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종목 상세를 보게 되면 외국인 추정 물량은 23,000주 매도였지만 당일 자체는 49,000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 보유는 8.29%, 이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수급하고 뭐 이런 거 다 살펴봤고요. 두산중공업에 대한 소식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당연히 이제 신용도 회복입니다. 자, 두산중공업 신용도 이제 회복하나 신평 3사가 잇따라 전망 상향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신용평가 3사가 잇따라 이제 등급 전망을 상향을 했습니다.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그래서 유상증자에 대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좋지 않게 평가를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두산중공업뿐만이 아니고 두산밥켓이라든지 두산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산중공업 목표가는 뭐 실제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두산밥켓이라든지 두산의 지주사의 그런 목표가는 상당히 많이 높게 잡혀 있고요. 지금 당장에서 조금 주가가 약세를 띠고 있지만 결국에는 두산그룹주 전체가 저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도 신용도 지금 회복하는 과정에 있고요. 이렇게 좋은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신용평가 보시면 크게 세 가지가 이제 평가를 하고요. 나이스 신용평가, 한국 신용평가, 한국 기업평가 이렇게 있는데 직전 등급은 이제 BBB 마이너스, 그 다음 BBB 마이너스 부정적 이렇게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나이스 신용평가에서는 등급 상향을 했고요. 한국 신용평가도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한국 기업평가는 이제 긍정적 검토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 개 다 이제 부정적에서 이 안정적 혹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고요. BBB-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 확실히 이제 더 이상 위험성은 없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 자체가 많이 벗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한 신사업이라든지 그런 원전 아니면 신규 수주가 또 계속 진행되어서 이런
재무 개선이 진행이 된다면 BBB-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이제는 내리막길보다는 오르막길로 다시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한기평 연구원은 신평사에서 요구하는 등급 상향 조건에 맞는다면 뭐 한우치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좀 했다라고 하고요. 신종평가 3사는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을 비롯해서 대규모 유상증자 2020년 작년이죠. 12월 1조 2천억과 그 다음에 두산퓨얼셀 지분 수정 증여를 받았죠. 6천억 정도. 두산인프라코아, 현대인프라코아 매각 등의 자구안을 이행함으로써 이제 영업 수익성과 재무구조 개선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2019년 말에 230.2%까지 증가했던 부채 비율이 2021년 9월 말에 149.5%로 개선이 되었고요. 부채 비율이 이제 100%대로 감소를 했다는 것을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9월 말 기준 총 차입금 규모는 5조 5천억으로 늘었었지만 이로 두산인프라코아 투자부문 흡수합병에 따른 차입금 증가는 1조 원으로 증가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산밥켓 지분 등 이제 관계사 지분을 확보를 감안했을 때 실질적인 차입금 부담은 완화된 것으로 이제 분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조 5천억이 이렇게 뭐 아주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네, 실제로는 두산인프라코아 투자부문 흡수 합병에 따른 증가와, 네, 그 다음에 뭐 두산밥켓 지분 확보를 감안했을 때는 확실히 개선이 되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6일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 1조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해서 이제 차입금 7천억 원을 감축을 하고 신규 투자 자금을 확보할 계획인 점을 긍정적 요인으로 뽑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에는 대규모 차입금 감축 등으로 재무 안정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라고 하죠. 차입금이 이렇게 많긴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상환이 되거나 아니면 그 자회사 편입으로 인해서 좀 늘어났던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좀 많이 개선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이 차입금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그 다음에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용도도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주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건설에 대한 매각도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특히 한기평이 긍정적 검토를 붙인 만큼 두산중공업이 BBB 제로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주 이제 신용평가부터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이 인식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원전에 대한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수원 대표단, 또 이게 다른 소식인데요. 폴란드 원전 후보지 인근 지역을 방문해서 물밑 접촉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 폴란드 원전, 체코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한국소련원자력이 폴란드 신규 원전 후보지 인근 지역을 찾아서 원전 협력을 모색하고 기부금을 이제 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이게 사실 이 수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폴란드 쪽에 진입을 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는 이제 아직 뭐 본격적인 입찰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폴란드 원전이 사실 체코 원전보다 이 착공이죠. 착공이 더 빠르기 때문에 착공일이 빠르기 때문에 실제로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총 6천에서 9천 메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전 6개의 건설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2026년 1호기를 착공해서 2033년 상업운전을 시작할 계획으로 안내부지를 확정해서 입찰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수원과 프랑스 EDF,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잠재 공급사로 꼽힌다라고 하고요. 이 중에 이 한국과 미국의 그 원자력은 지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협력을 한다라고 해서 이런 입찰 단계에서 협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두산중공업과 같은 그런 기자재 납품 경험이 있는 다수의 기자재 납품 경험이 있는 기업과 미국이 또 합작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상 따지고 본다면 두산중공업 같은 그런 원자력 기술이 뛰어난 기업들은 이렇게 우리나라 프로젝트에도 들어가고 미국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이렇게 여러 다리를 걸치고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3월에 이제 본격적인 입찰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네, 계속해서 주시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22일에 네, 미국의 EU 텍소노미죠. 거기서 원자력이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가 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크게는 이제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친원전 혹은 탈원전 이렇게 나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EU 차원에서 그 구성이 되어 있는 그 에너지 펀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전에 대해서. 그래서 각국의 이제 원전을 짓지 않던 국가들도 그런 원자력에 대한 법안이 빠르게 네, 통과가 되어서 원전 건설에 대해서 추진이 빠르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올해 22일, 네, 12월 22일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결론이 그때 안 나고 이제 내년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도 22일 정도를 초점을 맞추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인 트렌드는 계속해서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건 분명히 친환경 에너지 하나만으로는 해결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효율을 지금으로부터 아무리 높인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원자력에 대한 에너지 이 발생률과 그 다음에 그런 기후 변화로부터 안정성과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러시아라든지 서방 국가라든지 그런 국가들 간에 뭐 천연가스관을 두고 이제 경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안보 걱정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많이 선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붐이 일어나는 네, 그런 시대가 왔고요. 대형 원전이 이제 무조건 좋다라고 하기도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핵 폐기물이라든지 그런 위험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좀 반대하는 세력도 있긴 한데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SMR이라는 대안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핵 폐기물이긴 하지만 확실히 위험도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차세대 그 원자로에 대해서 분명히 우린 세계는 주목을 하고 그 시장이 2030년, 40년으로 갈수록 늘어난다라는 점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빌 게이츠 혹은 뭐 그런 큰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를 하면서 기업을 세우고 투자를 하면서 SMR 개발에 지금 손발 거두고 지금 나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뉴스케일 파워와 협력을 하고 있는 이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네, 그런 시황 전달 드리면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네, 뭐 크게 주가가 막 3만 원까지 올라간다 그런 기대감보다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내년에는 확실히 좋은 방향으로 가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